이른 아침 맑은 이슬이 맺힌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걸을 때 손에 든 책 한 권은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사유의 길이 열리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사유는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져 현실과 맞닿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자연의 소리와 섞여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오늘은 책과 함께하는 이 사색의 산책을 통해 우리의 내면 풍경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 있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희입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때로는 스스로를 찾는 여정이 되기도 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잊고 있던 감각을 깨우는 경험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나라 키르기즈스탄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드넓은 초원과 설산, 유목민들의 삶과 깊은 역사를 품은 이곳을 조용필 작가님은 왜 주목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했을까요? 왜 키르기즈스탄인가 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도 그 질문을 품고 여행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작가님과 함께 키르기즈스탄을 직접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길 위에서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방송이 또 하나의 지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이 자리에 조용필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키르기즈스탄인가라는 책을 쓰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어떠셨나요? 책을 쓰고 나서. 뭐 작은 출판 기념회도 몇 번 했고 네. 불도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제목이 왜 키르기즈스탄인가인데 특별히 키르기즈스탄을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여행을 좀 다닌 편입니다. 다닐 때 제 컨셉이 제 차를 몰고 서울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네.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몽골을 거쳐서 막 다녀봤습니다. 네. 물론 뭐 계획하고 제가 구상한 대로 움직이는 동선이지만은 키르기스탄을 처음 간 게 2015년도였어요. 아, 네. 2015년도에 내 자동차를 끌고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정도. 왜 그런 키르기스탄이라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나라입니다. 네. 그게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구소련의 일원이었고 소련의 영토였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 지도에 나오지도 않고 나라 국명도 없었던 나라 이름이죠. 네네. 나라는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네. 18세기 말에 소련에 병합되면서 우리 기억이나 우리 지식상에는 없던 그런 나라였는데 네네. 딱 등장하게 됩니다. 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에서 우선에 뭐 스탄이라는 이야기들이 네네. 많습니다. 스탄이 러시아어로 땅이라는 뜻이에요. 키르기즈스탄 네. 이렇게 하면 키르기즈인들의 땅. 카자흐스탄 하면 카자흐인들의 땅. 네. 타지키스탄 타지크인들의 땅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러시아에서 명명을 한 건가? 이름을 그렇죠. 지은 건가요? 러시아입니다. 우리 네. 파키스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앞에 딱 등장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70년대 이전까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네.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쉽게 거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네. 또 우리가 여행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실제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랬다가 딱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상이었습니다. 쉽게 좀 이제 저급할지 모르지만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젊은 시절에
길 가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충동이랄까. 와. 뭐 눈이 번쩍 뜨이는데 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다가온 일에 제가 한 20번 가까이 키르기스탄을 왕래하면서 네. 보면 볼수록 자꾸 더 좋아지게 되고 자꾸 더 빠져들더라고요. 20번 이상. 네, 20번 와, 가까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다니셨네요. 키르기스탄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면 정말 멋진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여행이라고 그러죠. 이 국외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이 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일단 키르기스탄의 가장 큰 매력은 대자연입니다. 네. 뭐 쇼핑도 아니고 네. 어떤 다른 놀이 문화 같은 게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그런 것처럼 뭐 번잡하거나 화려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서 힐링을 하고 가면 모든 게 불편해요. 아직도 인터넷 안 되는 데도 많고 사회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망도 거의 비포장 도로가 도로 포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일단 가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전 대자연. 대자연. 예. 그럼 우리 어차피 사람은 사람도 대자연의 하나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자연이 잘 보존되어야지 우리 자체도 살 수가 있으니까 네네. 어떤 이 서탄 몇 개 나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발전을 멈췄으면 차라리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군요.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그런 나라인데 뭐 여러 곳이 다 마음에 드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어디였나요? 키르기스탄 자체가 산악국가입니다. 네네. 산악국가로 뭐 전국토의 90%가 해발 1000m가 넘고 네. 전국토의 80%가 해발 2000m가 넘는 그런 고산지대예요. 네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백두산 높이는 2744m예요. 2744m인데 키르기스탄의 전국토 평균 해발 고도가 2850m입니다. 그러면 국토 전체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나라예요. 그만큼 산악지대라는 이야기죠. 네네네. 달리 이야기하면 접근성이 나쁩니다. 네. 접근성이 나빠 사람이 잘 못 가니까 그만큼 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이야기죠. 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그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많이 적으셨잖아요. 네. 어떤 것을 위주로 주로 적으신 건가요? 모든 것인가요? 키르기스탄의 모든 것? 그런데 제가 네. 적게 된 동기도 네. 키르기스탄이 참 좋았는데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이고 참 좋았는데 좀 더 상세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네. 서점에 가도 책이 없는 거예요. 아. 키르기스탄만 다룬 책은 없습니다. 아, 뭐 네. 중앙아시아 3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이런 책들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뭐 중앙아시아 3개국을 다룬 책이면은 각자 3분의 1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나라를 절반 나머지 한 40% 정도가 또 다른 나라 키르기스탄은 불과 한 10% 정도밖에 아주 간략하게 네네. 다뤘기 때문에 내심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네. 그러던 차에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자. 마침 또 제가 또 사진도 조금 하니까 네네. 뭐 사진도 엮고 이래 했는데 의외로 뭐 반응들이 괜찮더라고요. 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다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네. 또 내가 가보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 거하고 좀 달리 표현된 데도 많고 네. 또 다른 분들의 뭐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 뭐 이분 거를 옮겨 적은 흔적이 남는 그런 글들도 많고 이래서 저는 네. 다 무시하고 내 식으로 한번 써보자 이래 했는데 네네. 그만큼 키르기스탄이 좋으니까 네. 내한테 강렬하게 오고 또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네.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네. 이 키르기스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소명감 같은 게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준비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래도 제일 정성 들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에 대해서는 이것만은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토 대부분이 2,000m가 훌쩍 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산악지대는 정말 9월 말이 되면은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요. 눈 때문에. 아, 일찍 눈이 내리고 고산지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즘도 다행이라고 할까, 요즘도 EBS라든가 이런 방송 매체에서 키르기스탄 다큐멘터리라든가 키르기스탄 안내 프로들이 참 많은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혹독한 자연 환경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접근하기가 나쁘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가장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코스들로 참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제일 꼭 가보라고 추천드리는 데가 일단 키르기스탄의 호수가 2,000개, 뭐 어떤 분은 1953개다 그러고 어떤 그 키르기스탄 정부 자료에도 어떤 데는 2,000개, 약 2,000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만큼 산이 높으니까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으니까 호수가 많은 거예요. 네. 호수가 많은데 가장 뛰어난 곳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쉽게 갈 수 있는 중에서는 송쿨 호수. 네. 송은 마지막이란 뜻이고 쿨은 콜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송쿨, 송콜 이렇게 하는데 콜은 호수라는 뜻이에요. 하늘 아래 마지막 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다 이러는데 실제 고도로는 그보다 높은 데도 호수가 있습니다만은 아, 그렇게 멋있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평화롭고 네. 언제까지 보존되었으면 좋겠다고 네. 여겨지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 또 유명한 곳인지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이시쿨 호수. 네. 그것도 뜻이 러시아 쪽으로 이식은 따뜻하다는 말이고 쿨은 역시 호수란 뜻인데 온천이 있어요. 밑에서. 네. 온천이 있기 때문에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런 호수란 뜻인데 둘레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우리 제주도의 3.5배에 달하는 크기예요. 오, 호수가요? 예. 키르기스탄은 내륙국으로서 바다가 없는데 네. 그 안에서 유일하게 수평선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아, 뭐 가로로 약 180km, 세로로 60km 정도 되는 그런 큰 호수인데 보통 일반적인 키르기스탄 여행에서는 그걸 한 바퀴 도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호수를 한 바퀴 네. 돌아오고 동서남북을 돌든지 반대쪽으로 돌든지 그렇게 하는 날인데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낯설다 이러지만은 알게 모르게 다 키르기스탄을 접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혹시 삼장대사 네. 서유기 네네. 손오공 네네. 보셨죠? 어릴 때 동화책으로. 네네네. 그 무대가 키르기스탄입니다. 아, 정말요? 아, 그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예전 말로 서역이라고 하죠. 네네. 서역 만육이 대당 서역기라고 그러나요? 대당 네. 서역기 전부 네네. 서역이라고 하니까 서역이라는 말이 서쪽 지역의 준말입니다. 당시에 당나라 장안에서 네. 봤을 때는 완전히 서쪽에 해 넘어가는 서쪽에 있는 곳이고 막 험준하고天산산맥 자락이 있으니까 네네. 일반인들은 쉽게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서유기에 네. 무대가 된 것도 그것입니다. 삼장법사가 넘어서 인도 갔다가 돌아올 때 네. 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모티브가 된 그런 지역이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어때 뭐 단도직입적으로 꼭 가보시기라고 제하고가 아니더라도 네네. 여행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일단 키르기스탄을 꼭 한번 다녀보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여러 번 가보셨는데 그쪽은 유목민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유목민들의 생활을 혹시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예, 많이 늘 가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송쿨 같은 데서는 일반 숙소가 없습니다. 아, 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그러죠. 네네. 게르. 주민들의 천막. 네. 이쪽에서는 이제 유르트라고. 네네. 똑같이 양모로 만들고 뭐 쉽게 이동도 가능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동 가능하다는 게 유목민이니까 이제 네.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끌고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쉽게 집을 짓고 쉽게 철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유르트인데. 제가 아까 2015년 처음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 송쿨 올라갔을 때 네. 일반인들은 정말 가기가 힘들데 난 내 차고 이러니까 네. 직접 운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애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 차를 길이 좁으니까 섰는데 어디서 잘래 이래 손짓 발짓으로 묻는 거예요. 네. 잘 데 없다 이러니까 네. 자기 집에 가자 이러는 거. 자기 집이 유르트였습니다. 지금은 숙박만 전문으로 하는 유르트들이 호텔처럼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약 20군데 가까이 그 송크로수 주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제가 15년, 10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집에 머무신 거네요, 그러니까. 가정집? 가정집이라고 해야 되나? 유목민들의 집. 그때 가니까 이제 식수가 호수에서 물을 떠가 오는 겁니다. 진짜요? 그다음에 이제 한여름에도 밤에는 거의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고도가 높으니까. 그 송클로수 해발 고도가 3,016m입니다. 네. 그러면 밤에 뭐 기온이 100m에 0.6도씩 떨어지니까 3,000m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밤에 뭐 기름 보일러 같은 거 꿈도 못 꾸지요. 그 당시에는 전부 소 분비물을 말려서 소똥을 말린 걸로 난로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고 이불이 솜이불 주는데 뭐 3겹, 4겹 깔고 3겹, 4겹을 덮으니까 숨이 막힐 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유르트마다 다 다릅니다만 어떤 유르트는 뭐 더운 물 샤워도 가능하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죠. 이런 유목민들의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키르기스탄 민족 자체가 지정학 지리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 기원전부터 우리가 지금 몽골 우랄얄타 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출발은. 저기 바이칼 호수 서쪽에 있는 예니세이 강 유역에서 발원한 이 인류인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남서쪽으로 내려오다가 먼저 멈춘 이들이 카자흐스탄, 카자흐이고 거기도 좀 더 내려가보자 이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키르키즈 어족입니다. 반대로 동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몽골 어족이에요. 몽골에서 좀 더 내려가자 해서 발전된 게 우리 이제 한민족들이죠. 근데 키르 사람들도 그런 맥이 같아서 그렇습니까? 같이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어요. 엉덩이에. 키르에도 온천이 많은데 온천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 유목민들인데 이 유목 문화라는 게 뭐 달리 있는 게 아니고 다 생산 시설 없고 이러니까 풀 초원들은 좋고 이래서 몽골이나 지금까지 뭐 보존되고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 일부, 몽골, 다음 키르키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 송콜이 참 멋있다 그랬는데 그 높은 고도의天山산맥 자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 산세만 보는 것도 멋있는데 그 다음에 수목 한계선을 넘어서는 데니까 나무가 없어요. 초원밖에 없는 거지요. 송쿨 호수가 작은 게 아니고 송쿨 호수도 한 바퀴 도는데 딱 둘레가 딱 100km입니다. 묘하게. 호수 주변 한 바퀴 도는데 100km. 100km. 그 100km가 분지처럼 세수대야 엎어놓은 것처럼 그런 지인데 가운데 호수 물이 있고 뺑 돌아가면서 있으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 뭐 나린주라든가 다 여러 가지 각 주에서 키르기스탄에 7개의 주가 있는데 전부 딱 중심에 있으니까 다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6월 초가 되면 5월 말 되면은 맨날 며칠 걸려서 위로 올라옵니다. 자기들 전부 수백 마리씩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름 내에 송콜 호수 주변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9월 말 되면 다 내려갑니다. 네. 올라오는 오르내리는 길이 제가 알기로 4가닥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네. 길들이 전부 이제 꼬불꼬불 험준한 그런 비탈길들이냐 그걸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바글바글바글 올라갔다가 바글바글 내려가면 네. 올 때는 저 6월달에 갈 때는 보면은 저 삐쩍삐쩍 마른 동물들 네. 내려갈 때는 보면 토실토실 언덕이가 해요 산 쪄서 와. 그게 이제 유목단적으로 보면은 네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 이끌어왔다는 걸 보면은 네. 대단한 문화지요 그것도. 아, 네. 그 여행 중에 만난 현지인들이 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키르기스탄에도 네. 이 방송 주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려인들이요. 네. 그 고려인들이 거기 가게 된 계기가 1937년도에 물론 이제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네. 우리 연해주에 한계목도에서 넘어가서 연해주에 계시던 우리 조선족들이 네. 강제 이주 절차 태워졌습니다. 네. 37년도 가을인데 공식적으로 러시아 당국의 소련 당국의 발표로만 17만 1788명입니다. 강제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 숫자가 네. 비공식적까지 다 합치면은 25만 명 정도 된다는 게 통설인데 네. 그분들이 처음 끌려가서 기차로 제일 먼저 내린 데가 그 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에요. 네. 카자흐스탄은 우스토베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우리가 자주 매스컴에도 등장을 합니다. 강제로 하차해가지고 잘 데 없어 토구를 파고 그 지역이 지금도 가면은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친서의 공원이라는 이름의 네. 돌비스도 있습니다. 그 네. 안내서 보면 이 자리에 이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가장 먼저 내려가지고 추위에 떨었다. 저 굶주리가 굶어 죽은 분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참 생생한 기억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분들이 카자흐스탄에 맨 먼저 내리고 그다음 또 좀 더 들어간 사람은 카자흐스탄 서쪽에 뭐 기질 오르다라든가 또 그 넘어간 사람은 우즈벡까지 갔어요. 그래, 근데 그 당시 구소련에서는 그 스탈린의 정책상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일 잘하는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 넣어가지고 그 황무지를 개발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는 기정사실인데 이분들이 원체 뭐 참 배가 굶어 죽어도 우리 그 모종 심을 쌀들은 그냥 보존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김병하 농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네.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결국 다들 부흥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네. 스탈린 당시에는 거주 제한이 있어서 이동도 불가능했어요. 37년도 강제로 내려오고 난 뒤에는.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게 1953년에 풀립니다. 네. 거주 지역 제한이. 그때 풀리면서 카자흐스탄 있던 우리 조선 고려인들이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온 게 키르기스탄이에요. 그래서 정주하게 됐는데 약 그 제일 많을 때가 17,000명 정도 네. 고려인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못하고 네. 또 우리는 이제 문화 자체가 미국 쪽 문화였으니까 좀 등한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말이 갈수록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1세대는 좀 한국말, 2세대도 거의 한국말 다 했는데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5세대 고려인들은 거의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지금도 안타깝네요. 예, 지금도 조금씩 이제 한글 학교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코이카도 있고 많은 데서 하고 있는데 또 저도 개인적으로 고려인이 하고 있는 한글 학교에 좀 지원이라 그럴까 조금 뭐 도움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그 아픔이 이 키르기스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서둘러서 해결이 돼야 되고, 다행히 또 키르기스탄이 우리한테 좋은 여행지가 된다는 제가 주장을 늘 합니다만, 그중 하나가,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키르기스탄이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뭐 애들도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왔다 이러면 전부 다가 일단 인상이 확 밝아집니다. 또 식당에 있으면은 뭐 식사를 할 때도 뭐 젊은이들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근데 안녕하세요 해서 한국말 잘하고 싶어 막 이야기해도 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말도 얼마나 큰 발전입니다. 그러네요. 예. TV 틀면은 자주 우리 드라마도 나오고. 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도 지금 그 현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도 많이 와 있다는 네. 장래에서 봐서는 엄청 긍정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라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딱 우리 남한의 2배 크기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죠, 결국. 그러네요. 예. 그럼 인구도 720만 명이 되는데, 네. 뭐 밑에 있는 타지키스탄보다는 또 훨씬 많은 인구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지하 자원도 전혀 개발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례로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크게 나온 가장 유명한 지하 자원이 금입니다. 그런가요? 예. 금이 1년에 50톤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와. 중앙아시아라고 그러면은 네. 보통 통상 5개 나라를 이야기해요. 네. 카자흐스탄, 그다음 잘 아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 이 키르기스탄, 그다음 키르기스탄 밑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그다음 조금 우즈베키스탄 옆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낯선 나라입니다. 우리한테는 5개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또 금이 1년에 50톤이 나온다. 50톤입니다. 굉장하네요. 예. 예, 그런 재미있는 나라예요. 재미있고 굉장히 밝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안 두껍고 네. 일단 유목민이니까 유목 문화대로 손님이 찾아오는 걸 반기고 네. 아직까지 제가 갔을 때 뭐 여러 명 같이 움직일 때도 그렇고 제 혼자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반감을 가지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안 당해봤어요. 뭐 제 운인지도 모르지만은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저도 뭐 말은 못합니다만은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코리아 이래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다들 일단 눈이 맑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또 자주 더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다짐들 하고 있고 언제까지나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빌고 있는 나라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키르기즈스탄이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나라인데 여행하면서 소련의 흔적이나 영향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수도가 비스케크입니다. 네. 비스케크인데 이 수도 한복판에 구도심은 아직도 마치 러시아 어느 지방도시 온 그런 느낌이에요. 콘크리트 벽면에 장식 없고 단조롭고 이런데 외곽으로 나오면 이제 신도시 쪽으로 나오면은 이제 서울 근교의 수도권 어디 온 것처럼 고층 빌딩도 막 들어서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100년 가까이 러시아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통용되는 말도 2가지 언어를 쓰는데 러시아어, 키르기스어 2가지를 씁니다. 어디 가도 러시아가 다 통하니까 아직도 그 휘하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자도 전부 키릴 문자를 쓰고 있고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 있는 도로교통 표지판도 러시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행할 때 언어는 뭘로 쓰나요? 언어는 제 같은 경우에는 각지를 다녀보면은 뭐 제가 영어를 써도 뭐 중졸 수준밖에 안 되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다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휴대폰이 알아서 합니다. 가장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은 네네. 우리 세대에서는 가장 큰 여행을 가장 저해한 그런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말을 못하니까 여행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아, 네네. 야, 반대로 뭐 그럼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들을 보세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드물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여행 다니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제 현재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오랫동안 그 유목 문화를 엮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시절, 소련 휘하에 있던 나라, 소련에서 독립하고 나니까 사회 인프라 기반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공장, 네. 공장들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아, 다 지금은 다 중국에서 다 들어오는 상황이고, 네. 우선 그 지정학적으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륙국입니다. 바다는 없고, 네. 북쪽으로는 그 넓은 카자흐스탄이 딱 막고 있고, 네. 그다음 동쪽으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텐산산맥이 있기 때문에 왕래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다음 남쪽도 역시 텐산산맥 때문에 텐산산맥 자락이 딱 막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아, 그다음 또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네 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되시면은 구글 지도를 틀어놓고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국경선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이제 구소련에서 1991년도 일거에 그냥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전부 같은 나라들이 네. 중국 빼고 네. 같은 나라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먼저 있는 사람이 임자는 거예요. 뭐 여기서 동쪽으로 쫙 직선으로 이게 없고 꼬불꼬불 합니다. 섬이 있어요. 육지 안에. 육지 안에. 예. 제가 이 처음에 참 놀랐는 게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데 국경을 통과를 했는데 네. 분명히 키르기스탄에서 나와서 타지키스탄 들어갔는데 네. 또 동네 키르기스탄 국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철조망이 따로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 다시 왔나 언제 국경을 통과하고 이랬는데 그게 수십 개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 정도로 주변 국가들하고 굉장히 복잡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알게 모르게 이제 민족 분쟁도 막 생긴 적도 있고. 네. 다행히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의 국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다행이네요. 예, 정말 다행이죠. 네. 그래 됐는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주변 국가에 비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 잠깐 하면 현재 6대 대통령이 91년도 이후에 30몇 년 동안에 이제 6번째 대통령이 부임해가 있는데 그 키르 이야기보다 그 옆에 다른 나라들 주변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카자흐스탄은 같이 독립해 가지고 지금 2대 대통령입니다. 장기 집권이네요. 그것도 몇 년 전에 갑자기 전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바뀌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다음에 밑에 있는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대통령입니다. 3대 대통령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34, 5년 동안에 3대 대통령이었는데 1대, 2대 대통령이 초반 1년에 2번 갈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직 대통령은 3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타지키스탄도 몇 번 가보고 또 내년에도 가볼 생각이 내년에도 좀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GDP나 뭐 이런 게 GNP나 뭐든 어떤 통계로 봐도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뭐 사생활 개개인의 만족도는 전혀 다르겠지만은 온 가는 도시 농촌 뭐 농촌이라고 해가 우리 마을 우리나라처럼 뭐 가면은 뭐 수십 가구 수백 가구 있는 데가 아니에요. 두세 가구 겨우 산속에
그냥 뭐 산속에 딱 엎드려 있는 그런 식으로 있어도 항상 있는 게 마을 지명 표지판은 없어도 대통령 얼굴 사진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좀 그만큼 강제라는 뜻이 강하겠죠.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키르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 네. 3번의 봉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렇게 작은 나라고 산악에 있는 나라인데 못 살겠다 가르치우자 이래가지고 민중 봉기가 일어난 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네. 등장할 때는 79%의 지지율을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분이 지난해 12월 3일 날 한국에 초대되어 왔었죠. 네. 12월 3일. 아, 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국민들한테 신임도 두터운 나라예요. 제가 몸으로 직접 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또 키르기스탄에 제가 좋아하는 건 키르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37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가 시작돼 가지고 네. 스탈린 시하에서 근데 네. 그 당시에 역시 키르기스탄에도 이 스탈린의 행포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피해를 당한 나라예요. 네. 그래 그 당시에 37년도에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스탈린 똑같이 자기 영역 안에서는 똑같이 했으니까 반소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키르기스탄 민족주의자들 157명을 강제로 영맹해서 처형해버렸습니다. 비밀리에. 그랬는데 91년도에 독립이 딱 하자마자 이 국민들이 제일 먼저 했는 일이 그 유해 발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성역화해가지고 네. 지금 비스케크 시내 그 공원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게 정체성이고 주체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 대통령이 6번째 대통령입니다만은 독립하는 그 해부터 딱 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입후보 하는 사람은 누구나 키르기즈어를 시험을 쳐야 돼요. 네. 우리 국어 시험 치듯이 네. 일정 수준이 미달하는 사람들은 입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네요, 그러면? 진짜. 예. 네. 그게 주체성이고 그게 네. 정체성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 나라에 호감이 저도 가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봐라 이런 거.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에피소드입니다만은 키르기스탄 인근에 있는 다들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네. 뭐 오랜 시절 전쟁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 전쟁터로 휩싸였고 그 다음은 또 뭐 내전에 휩싸여가 있고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여행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외교부에. 네. 그런데 그때 한참 80년대 때 한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 요즘 그 원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육군이나 이런 이동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공중 지원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근처에 비행장이 없습니다. 거의. 네. 제일 가까운 데가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스케크에 있는 마나스 공항이에요. 네. 마나스 국제공항 안에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섭니다. 미국이 압력을 내가지고 공군기지가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깜짝 놀라고 중국 수도 근처에 미국 공군기지가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네.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역시 뭐 자기 영역이었으니까 자기 자치공화국이니까 그냥 못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압력을 내가지고 러시아 공군기지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때까지 전사에 그런 예가 없었는데 한 공항 안에 한 공군기지 안에 두 개 미국과 러시아가 양쪽 공군 같이 아침에 뜨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은 안 해요. 공중전 이런 건 없고 단지 물자를 싣고 가서 자기 하나는 반군 하나는 자기 쪽에
정부군 쪽에 떨어주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에피소드 많더라고요. 출국하면서 비행기 타면서 서로 인사해요? 얼굴이 익으니까 인사하고 타고 그다음 갔다 비행하고 나면 술집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서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국은 러시아 공항 못 쓰게 해라, 러시아는 미국 못 쓰게 해라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네. 그걸 국회에서 의결을 해버립니다. 키르기스탄 국회에서 네. 둘 다 나가라. 굉장하네요. 그래서 2004년도에 다 네. 둘 다 쫓겨났어요. 아.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강단 있는 나라더라고요. 무슨 어떻게 보면 작은 거인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인구도 적고 이러면서도 절대 기죽지도 않고. 네. 그런 점은 사실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굉장하네요. 그게 주체성이죠. 그리고 네. 또 그런 면도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네요. 네. 키르기스탄 이제 최근에 많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한국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 코스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네, 물론 뭐 유명 관광지들, 뭐 국립공원들 있고 대부분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저도 그렇게 코스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시쿨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 네. 일단 텐산 산맥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트레킹 코스. 뭐 전문가가 하는 그런 빙백 등반하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만 그런 코스가 많습니다만은 그건 네.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코스고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하시던 분들이 뭐 휴가로 시위로 이래 갔을 때 알티나라산 코스 네. 뭐 편도로 14km입니다. 그걸 4시간 5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뭐 험한 그런 길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따라가는데 자동차가 다니기는 조금 일반 차들은 못 가고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리고 뭐 자동차 바퀴가 흙보다는 돌을 더 많이 밟고 올라가는 그런 코스예요. 사람들이 그냥 4시간 5시간 정도 누구나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경사진 오르르 내리막길을 가고 뭐 고개 다 합니다. 근데 온체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을 끼고 가는 절경이에요. 그래서 물소리 새소리 들어가면서 푸른 하늘 뭐 운 나쁘면 비도 만납니다만 그게 더 큰 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산장에서 자면서 뭐 밤에 별 보고 산속에서 하루 즐기고 쉬다 다음날 다시 오는데 그 또 산에 가면 또 온천이 있습니다. 피로도 온천물에 담궈서 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온천이 몇 년 전에만 노천 온천이었는데 그 온천물에 탁 담궈서 머리만 들면 하늘의 양쪽 산 사이로 별이 쏟아졌는데 언제 또 다들 영역 표시를 한다고 담도 쌓고 지붕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좀 내심 좀 아쉬웠습니다만 우리는 일반인들은 거기가 끝에서 돌아오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아라콜 호수라든가 뭐 그런데 정말 멋진 데들 아라콜 호수라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세계 향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이야기 이름만 들어봐도 거기는 코스로 넣기는 좀 어려운가요? 네,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운 물이 없기 때문에 식수까지 해야 되고 또 하루 비박을 해야 됩니다. 당일로는 못 갔다 와요. 그래서 일단 짐도 많아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3,900고지이기 때문에 고산병 문제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아쉬워요.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이제 체력이 따라줄까. 그런 코스 다음에 이제 또 스카즈카 협곡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미국에 있는 그런데 캐년과 비슷하다라든가 이런 말씀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고 그래도 충분히 멋있고 볼만한 그런 장소예요. 가서 그까지 갔는데 안 가보고 오기에는 정말 너무 황당한 아쉬운 그런 동사 스카제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동화 속에 뭐 동화 러시아어로 그런 말 그만큼 환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뭐 한 15분 20분 올라가면 되는 코스니까 이제 바닥이 미끄러운 사암이라서 모래암이라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송쿨 호수. 송쿨 호수도 비스케크에서는 거의 뭐
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빙 돌아서 가야 되는데 차로 4시간, 5시간 갑니다만 그 가는 매 순간순간 굽이 비포장도로를 올라가는데 뭐 구비를 돌 때마다 다른 전경들이 팍 펼쳐지지만 차 안에서는 힘들다는 소리보다가 와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 송콜 호수가 기다려주지. 송콜 호수는 뭐 쉽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 좋으면은 이 유르트가 동물들이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물 마시러 가는 동물들이 밤새. 그러면은 그 뭐 매하는 소리, 동물들 소리, 일단 말, 소 사이에 묻혀 있을 때 그 행복감. 뭐 대자연 속에 있을 때가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 거 다음에 또 하나 또 볼거리가 밤에 별 쏟아지는 별들. 저도 몽골에서도 몇 번 별을 봤습니다만은 그 별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날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가급적 보름일 때는 가시면 별 보기 어렵고 또 구름 낀 날 이런 날도 많으니까 뭐 그건 순전히 운입니다. 복불복인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해가 지면 추우니까 모닥불 펴 놓고 불만 보다가 다음 뭐 자정근 되면은 별들 쏟아지는 거, 다음 별멍, 아침에 해 뜨면은 뭐 해멍 이러다가 막 호수만 하루 종일 바라봐도 전혀 불만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면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쪽은 와이파이도 없으니까 뭐 카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처음에는 다들 그걸 안절부절 하다가 뭐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들 놓고 사람과 사람끼리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정한 뭐 교류가 시작되는 거니까. 키르기스탄을 제가 이제 작년에 여행사를 차려서 저작년부터 다녔습니다만은 같이 가시는 분들 제일 큰 불만이 그거예요. 이렇게 좋은 데 와서 하루만 자고 가니까 아쉽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뭐 실제도 그거는 저도 그렇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또 빠뜨리면 안 되는 장소가 이제 국립공원 알르아르차라고 있습니다. 알르아르차 국립공원은 그것도 키르기스탄 심장이라고 할 만큼 멋진 곳이에요. 비스케크 시내에서 잘 보입니다. 서울에서 뭐 북쪽만 바라보면 북한산이 보이죠. 도봉산, 인수봉, 뭐 수락산까지 쫙 보이듯이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교가 안 되는 게 물론 우리 북한산이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적 규모도 다르고 5,000m가 넘는 봉우리가 20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북한산은 10배가 넘는 면적이에요. 16배 가까운 면적이고 크기가. 뭐 거의 비스케크 시내라고 나오는 사진들 보면은 거의 눈에 덮인 알르아르차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언제 가봐도 키르기스탄 사람들 자체도 키르기스탄 정부도 그래요. 외국에서 이 고위직들이 방문을 하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데리고 가는 데입니다. 그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죠. 거기 또 재밌는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몇 중에 하나가 그 알르아르차 봉우리 안에 한 봉우리 이름이 프리코리아 봉이 있어요. 마운틴 프리코리아, 자유한국봉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됐느냐? 1952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시절에 소련 모스크바에서 전문 등산가가 이제 와서 암벽 등산해서 정상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듯이 그 당시에 또 이제 산이 제일 먼저 정복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1952년도의 일인데 195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 중이었죠. 전쟁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소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이기라고 북조선을 위해서 프리코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전쟁은 끝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름은 그대로 프리코리아 코리아 그러면은 북조선이 아니고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5,740m 되는 높은 봉입니다.
그런 이름이 있고 네. 그 알라가차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은 우리 북한산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설정된 게 언제입니까? 1983년입니다. 1976년도에 네.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경관이 빼어나느냐. 이곳 역시 제가 가는 투어로 갔을 때는 늘 이제 한낮을 둘러보고 오는데 제부터 그게 좀 불만이에요. 이런 데 와서는 네. 도시락을 싸가서 최소한 뭐 한 하루 종일이라든가 아침에 들어가면 밤늦게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겠네요. 네, 근데 뭐 산의 높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실제 그 아까 그 송쿨 같은 경우에 중간에 송쿨 호수를 넘어가려면은 네. 자동차가 큰 대형 버스는 못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소형 버스로 15인승, 17인승 버스로 갈아타고 그게 이제 올라가는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고개가 제일 높은 패스를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3,450m짜리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3,450m 가서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막 경관이 엄청 좋으니까 거기서도 막 점프샷도 하고 막 그럽니다. 금방 머리 아프다고. 고산병이 시작되는 높이니까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물어봅니다. 네. 일행들한테 제가 큰 소리를 물어봐요. 인생에서 제일 높은 곳에 와보신 신기록을 세웠다. 그래. 뭐 여행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고, 그렇죠. 하나의 디테일한 점이니까. 그러네요. 3,450m요. 와, 네. 그다음에 송크로스가 3,016m니까 더 아래편이네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뭐 3,000m 넘어가신 분들이 잘 없지요. 그러게요. 우리 한국에서는. 네네. 그다음 또 하나 또 좀 그 가면은 이제 보통 분들은 그걸 별로 인지를 안 하시는데 저는 저같이 육로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큰 의미로 봅니다. 수도 비시케크에서 이제 이시크로스로 가는 도중에 약 한 40km 정도를 바로 자동차로 쭉 달리는데 자동차 차창 왼쪽은 벌판이에요. 벌판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휙휙 지나갑니다. 말 안 하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네. 참 전부 다 시선이 오른쪽에 저 멀리 텐산산맥에 가 있습니다. 네. 초원 농경지를 지나서 산맥이 우뚝 솟아 있는데 그렇게 뭐 산 위에 전부 눈이 있으니까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고 이러니까 그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멋지다 그러고 사진 찍고 있는데 실제 왼편은 뭐냐? 그 철조망이 뭐냐? 네. 작은 강을 끼고 달리고 있는데 그 강이 국경선이에요. 그 국경선 건너가 카자흐스탄입니다. 네. 저는 그 지날 때마다 늘 속도 좀 상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국경선이 있는데 우리는 왜 넘어다니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또 비무장지대가 2km씩이나 있으니까 군대 생활 거기서 한 사람 아니면 그 실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그냥 뭐 국경선 하나 딱 있는 게 안 돼. 그게 국경을 내가 직접 본다는 거. 네네. 그거 다 일종의 관광이죠. 네. 제가 아는 일본 친구들은 꼭 오면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냐 판문점이다. 또 파주 저 북쪽에 민통선까지 가보고 싶다. 야, 그거 뭐 있다고 가고 싶냐 이러니까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는 게 그게 구경이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곳이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말하가 제가 항상 저는 가면은 안내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국경을 지나고 있어, 국경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와 이래 하시는데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왜 키르기즈스탄인가에 대한 작가님의 답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좋다. 좋다. 왜 좋다. 네. 우리 뭐 땅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네. 항상. 네. 뭐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부부지간에도 뭐 좋아서 결혼할 때 좋아할 때야 뭐 딴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상대만 보이다가 어느 날 이래 뭐 좀 지루하고 이래 되면은 이제 서로 밉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 분의 의외로 많이 봤는데 좋다. 네.
좋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명확하게. 예.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질문들은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네. 지금까지 키르기즈스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신 우리 조용필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행이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필 작가님과 함께 왜 키르기즈스탄인가를 통해 그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유목민들의 삶,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을 마주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곳을 향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왜 길을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 그리고 우리가 놓쳐왔던 삶의 의미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용필 작가님과 함께한 이 시간,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도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삶의 길 위에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조용필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좋은 길이 펼쳐지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은 비발디의 사계중 봄입니다.